이 집 체면을 망치는 너 같은 건 나가! 시아버님의 고함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울면서 빌었습니다. 쿵! 시아버님이 저를 밀쳤어요. 소파에 쓰러지며 머리가 팔걸이에 부딪혔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 시아버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죄송해요. 그때 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그렇게 아끼시던 딸이 바닥에 엎드려 빌고 있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셨습니다. 서연아,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고, 그날 모든 것이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시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절, 저는 그저 행복해지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18살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그때 병원 이름은 한빛주료원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그 복도에서 며칠을 울었고 어머니는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셨죠. 그 후로 1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교사가 되었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나름대로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단에 서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게 느껴지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무겁게만 느껴졌어요. 결국 저는 교사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나니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제자들을 만나러 다니시느라 바쁘셨고,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를 돕는 일이 저에게도 위로가 될 것 같았거든요. 봉사활동을 하려고 알아보던 중 한 병원 재단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이름을 보니 태준병원이었어요. 처음엔 낯선 이름이라 생각했는데 주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바로 그 병원이었거든요. 한빛의료원이라는 이름이 태준병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건물도 새로 지어지고 시설도 현대적으로 바뀌었더군요. 하지만 그 자리는 똑같았어요.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그 장소였습니다.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봤던 그곳에 다시 발을 들여놓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묘하게도 그곳이 저를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께 제대로 인사를 못 드린 제 마음이 그곳에 남아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저는 지원서를 냈고 일주일 뒤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봉사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의 떨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복도 저 끝에서 들려오는 의료기기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아른거렸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봉사실에는 이미 몇 분이 계셨어요. 그중 한 남자분이 환자용 휠체어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깔끔한 흰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그분은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그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 봐요. 저도 봉사 나온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급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처음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시간에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우였어요. 나이는 37으로 저보다 4살 많았고 말수는 적지만
세심한 분이었습니다. 환자분들께 물을 드릴 때도 휠체어를 밀 때도 항상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처음 몇 주는 서먹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맡은 일을 하며 가끔 눈인사만 나눴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환자분의 식사를 돕다가 실수로 국그릇을 엎질렀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고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때 정우 씨가 재빨리 다가와 걸레를 들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 흔해요. 천천히 하면 돼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비난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는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 목이 메어 그냥 고개만 숙였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수요일과 금요일에 만났어요. 봉사가 끝나면 병원 앞 카페에서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정우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했어요. 회사 기획팀에서 일한다고만 했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굳이 묻지 않았어요.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했거든요. 그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교사를 그만둔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고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18살 때였죠.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우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 병원에서 봉사를 하시는 거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네. 뭔가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어요. 그 작은 손길이 참 고마웠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졌고 어느새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어요. 정우 씨는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에서였어요. 저녁 해가 지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침착하던 그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교제는 순탄했어요. 정우 씨는 항상 배려심이 깊었고 제 기분을 잘 살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봤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정우 씨가 부모님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떨렸지만 기뻤어요. 드디어 그의 가족을 만나게 되는 거니까요. 아버지께도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행복하면 됐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가에는 묘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저는 그게 무엇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정우 씨 부모님을 처음 만난 날, 저는 긴장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약속 장소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넓은 테이블 위에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실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의 아버지 박태준 어르신이 먼저 나타나셨어요. 70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자세가 곱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계셨는데 옷매무새 하나하나가 흐트러짐 없이 완벽했어요. 그분이 제 얼굴을 천천히 살피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서연 씨라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정우 씨 어머니는 오시지 않았어요.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대화는 어색하게 이어졌어요. 박태준 어르신은 제 직업, 가족 상황, 학력 등을 차분하게 물으셨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분이 물었습니다. 교사셨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고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다시 물었어요. 어머니는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18살 때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분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지만 곧 사라졌어요. 그랬군요. 힘드셨겠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박태준 어르신이 정우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마음에 든다. 조용하고 예의 바른 여자네. 그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안도하면서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조용하고 예의 바르다는 말이 칭찬인지 아니면 다른 뜻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축하해 주셨지만 여전히 표정이 밝지는 않았어요. 서연아, 행복해야 한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빠. 행복할게요. 제가 대답했어요.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날씨는 화창했고 하객들로 예식장이 가득 찼어요.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정우 씨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고 저도 행복하게 웃었어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박태준 어르신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은 샴페인 잔을 들고 계셨고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서연 씨, 아니 이제 며느리네. 그분이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제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분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조용하고 품격이 있는 곳이야. 그걸 잊지 말게. 그분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조용하고 품격이 있는 집이라는 말이 축복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셨어요. 정우 씨가 제 옆에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정우 씨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은 말씀하셨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품격 있는 집이라는 그 말이 왜인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제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주도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보면서도 아버님의 그 말이 가끔씩 떠올랐습니다. 조용하고 품격 있는 집.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시댁의 거실은 항상 고요했습니다.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크림색 대리석 바닥은 항상 반짝였고 벽에 걸린 그림들은 하나같이 값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소파는 앉기에 너무 딱딱했고 탁자 위 꽃병에는 늘 흰 백합이 꽂혀 있었어요. 그 꽃향기가 처음엔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신혼살림은 시댁 근처 아파트에서 시작했어요. 시아버님께서 직접 골라주신 곳이었습니다. 방 3개에 거실이 넓은 30평대 아파트였는데 가구며 가전제품까지
모두 새 것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이사 첫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정우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다 준비해 주셨어. 마음에 들어? 정우 씨가 물었습니다. 정말 좋아. 너무 감사드려.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약간 부담스러웠습니다. 신혼집을 우리가 함께 꾸미고 싶었거든요. 작은 것 하나라도 둘이서 고르며 추억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미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감사해야 하는 건 알지만 왠지 제 집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시댁에 들러 저녁을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방에 계시는 시간이 많았고 주로 시아버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박태준 시아버님은 식사 시간마다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시아버님께서 입을 여셨어요. 서연아, 내 어머니 말이다.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아버님.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분, 우리 병원에서 돌아가셨지. 시아버님이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우 씨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많이 도와드렸어. 치료비며 장례비며 다 병원에서 지원했거든.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병원에서 위로금을 준 건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그 돈으로 장례를 치르셨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게 지금 시아버님이 계신 병원에서 나온 거였다는 걸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인연이 깊은 거야. 그래서 정우가 너를 만난 것도 다 운명이지.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병원에서 은혜를 입었고 그 병원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다니 정말 신기한 인연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 같은 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았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우 씨는 옆에서 금방 잠들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병원에서 도움을 준 게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 이야기를 왜 자꾸 하시는 걸까요? 마치 제게 잊지 말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시아버님께서 차를 한 대 선물해 주셨어요. 새 차였습니다. 은색 준중형 세단이었는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어요. 열쇠를 받았을 때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일이세요? 너무 큰 선물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손을 저으며 웃으셨어요. 며느리가 차도 없이 어떻게 다니나. 편하게 쓰렴.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우 씨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여러 번 인사를 드렸지만 속으로는 점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 후로도 시아버님의 배려는 계속되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을 주셨고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시댁병원에서 최고급 검진을 받게 해주셨어요. 옷이며 가방이며 필요하다 싶으면 다 사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컸지만 동시에 부담도 커졌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싶었거든요. 아빠, 잘 지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서연아. 너는 어떠니?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전 잘 지내요. 시댁에서 잘해주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뭔가 걱정하시는 것 같았지만 저는 괜찮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괜찮은 건지 아닌 건지 저도 잘 모르겠었거든요. 결혼한 지 2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시댁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시아버님께서 서재로 저를 부르셨어요. 서재는 넓고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책장에는 의학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서연아, 이리 앉아봐. 시아버님이 의자를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앉았어요. 시아버님은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 몇 장을 꺼내셨습니다. 이게 우리 병원 관련 서류들이야.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 알아두면 좋을 거야.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훑어봤어요. 대부분 병원 운영 관련 문서들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래된 문서였어요. 종이가 누렇게 바른 게 꽤 오래전 것 같았습니다. 문서 상단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한빛의료원. 그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병원 이름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며 시아버님을 쳐다봤습니다. 아버님, 이거 한빛의료원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빙그레 웃으셨어요. 아, 그거. 우리 병원 옛날 이름이지. 한 15년 전에 이름을 바꿨어. 시아버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때가 그립네. 그때는 병원이 작았지만 정이 많았거든.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병원이 한빛의료원이었고 지금 제가 시집온 집안의 병원이 그 한빛의료원이었다는 게 확실해진 거예요. 물론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병원에서 돌아가셨고 그 병원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래된 문서에 적힌 그 이름을 직접 보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마치 과거가 현재와 이어져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 문서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우 씨에게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뭘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괜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님께서 거실로 나오셨어요. 시어머님은 얼굴이 창백하셨지만 그래도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서연아, 와줘서 고마워.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편찮으신데 나오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시어머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괜찮아. 며느리 얼굴 보니 기운이 나네.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어머님은 따뜻한 분이셨어요. 시아버님처럼 말이 많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마음이 전해지는 분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고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시아버님께서 또다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서연아, 내 어머니 이야기 하나 더 해줄까?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놓고 시아버님을 봤어요. 네, 아버님.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분 정말 좋은 분이셨어. 병원에서 치료받으실 때도 불평 한마디 없으셨거든.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를 기억해 주시는 게 감사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못 살리셨지. 그게 참 안타까웠어. 시아버님이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께서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된 거 아니겠나? 인연이 깊은 거지.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정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님도 미소를 지으셨어요. 모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지만 저만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인연이 깊다는 말이 축복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뭔가에 묶여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었거든요. 아빠, 저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니?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시댁에서 잘해주니?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네, 너무 잘해주세요. 아버님께서 엄마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제가 대답했어요. 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그때 도와줬지.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 목소리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게 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빠, 괜찮으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괜찮다. 너만 행복하면 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도 뭔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았고, 저도 점점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시댁에서 잘해주시는 건 감사한데, 왜 이렇게 부담스러울까요? 왜 자꾸 어머니 이야기를 하실까요? 왜 은혜를 계속 상기시키실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뒤척이며 한빛의료원이라는 이름을 되뇌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곳, 제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곳, 그 모든 게 같은 곳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품격 있는 집, 시아버님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 답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뭔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내 목소리로 돌아가지 않아. 시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시댁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식탁에 자리를 잡으려는데 시아버님께서 제 팔을 살짝 잡으셨어요. 서연아, 여기 앉으면 안 돼.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제가 앉으려던 자리는 식탁 윗자리였어요. 시어머님 옆자리였는데 뭐가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디 앉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식탁 아랫자리를 가리키셨어요. 현관 쪽에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여기 앉는 거야. 윗자리는 가족 어른들 자리고, 시아버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며느리도 가족 아닌가요?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랫자리로 갔습니다. 정우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자리에 앉아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입맛이 나지 않았어요. 시아버님께서 계속 저를 보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국을 떠먹다가 실수로 소리가 났습니다.
후루룩 하는 소리가 조용한 식탁에 퍼졌어요. 서연아, 시아버님이 부르셨습니다. 네, 아버님. 제가 대답했습니다. 식사할 때는 소리 내면 안 돼. 우리 집은 조용하게 먹는 거야.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제 쪽을 보시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역시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밥 먹는 것조차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목 넘기는 소리까지 신경 쓰이게 되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제가 친구를 만나고 싶다고 정우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친구 만나도 될까?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아버지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그날 시댁 갈 날이거든. 정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친구 만나는데도 시아버님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냥 시댁은 다음 주에 가면 안 될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가 싫어하실 거야. 정해진 날짜는 꼭 지켜야 한대. 정우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눈치만 보는 그 모습이 너무 답답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했고 그 토요일에 시댁을 찾아갔어요. 시아버님께서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잘 왔어. 우리 며느리 참 착하지.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착한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였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통화 문제였어요. 제가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가 길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1시간쯤 통화했을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정우가 심각한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했어? 정우가 물었어요. 응, 오랜만에 통화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싫어하실 거야. 친정과 너무 자주 연락하는 거. 정우가 말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친정 아버지랑 통화하는 게 왜 문제야? 제가 물었습니다. 정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아버지 스타일이 그래. 시집 오면 시댁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거든. 정우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정아버지와 통화하는 것도 눈치 봐야 한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정우의 표정을 보니 더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지쳐 있었거든요. 그날 밤 아버지께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짧게만 통화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아빠, 저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까 통화했는데 또 무슨 일이니?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서연아, 거기서 괜찮은 거지?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네, 괜찮아요. 다들 잘해주세요.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숨이 막혔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게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행복하길 바라시는데 제가 힘들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괜찮으면 됐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네, 알았어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제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어요. 정우가 옆방에 있었거든요.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물을 틀어놓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물소리에 묻혀 제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시댁에 가면 꼭 필요한 말만 했고 집에서도 정우와 대화가 줄었습니다. 정우는 저에게 미안해하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정우가 원망스러웠지만 동시에 이해도 되었습니다. 그도 아버지가 두려운 거겠죠. 어느 날 시아버님께서 저를 불러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연아, 다음 주에 병원 후원 행사가 있어.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님. 제가 대답했습니다. 거기 기자들이 올 거야. 내가 조심해야 돼. 시아버님이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제 눈을 똑바로 보셨어요. 이상한 질문 받아도 대답하지 마. 우리 집 체면이 있으니까.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질문인지는 몰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시아버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가 알아듣는구나. 조용한 게 품격이야.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조용한 게 품격이라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조용해야만 이 집에 있을 수 있는 거였어요. 제 목소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아버님께서 서재를 정리하니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시댁으로 가서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책장이 높고 서류가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시아버님은 오래된 상자 몇 개를 가리키셨습니다. 저기 있는 명함들 정리 좀 해줘. 년도별로 분류해서 파일에 넣으면 돼. 시아버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시아버님은 나가셨고 저는 혼자 서재에 남았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명함들이 가득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었고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하나하나 꺼내며 연도를 확인했습니다. 명함들을 정리하던 중 한 봉투가 손에 잡혔습니다. 두꺼운 갈색 봉투였는데 다른 것들보다 무거웠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시아버님이 계셨어요. 흰 가운을 입고 병원 간판 앞에 서 계셨습니다. 간판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간판에는 또렷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한빛의료원 사무국장 박태준.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진은 시아버님께서 한빛의료원에서 일하시던 시절 사진이었어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병원에서요. 저는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시아버님은 환하게 웃고 계셨고 뒤에는 병원 건물이 보였어요. 사진을 뒤집어 보니 뭔가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떼어내려다가 그냥 그대로 읽어봤습니다. 종이는 찢어진 문서의 일부인 것 같았어요. 글자가 희미했지만 몇 글자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환자명 윤정희. 제 손에서 사진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윤정희, 그건 제 어머니 이름이었어요. 왜 어머니 이름이 여기 있는 거죠?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끼며 종이를 더 자세히 봤습니다. 사망 보고서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나머지는 찢어져서 읽을 수 없었지만 어머니 이름과 사망 보고서라는 단어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서류였어요. 왜 이 서류가 시아버님 사진 뒤에 붙어 있는 걸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보관한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저는 서재문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밖에서 시아버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재빨리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닫기도 힘들었습니다. 서연아, 다 됐어? 시아버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대답했어요. 아, 네. 거의 다 했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서재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명함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다음에 또 부탁할게.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님. 언제든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서재에서 나왔어요. 복도를 걸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적힌 사망 보고서, 그게 왜 시아버님 사진 뒤에 붙어 있었을까요?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과 시아버님이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요. 시아버님은 저희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어머니 장례 때도 도와주셨고 지금도 잘해주시잖아요.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이 집에 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한빛주료원에서 일하실 때 무슨 일 하셨어? 제가 물었습니다. 정우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사무국장이었어. 병원 행정 일하셨지. 근데 거의 병원 장격이셨어. 병원에 투자금도 많으셨고. 정우가 말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 있었어?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우가 저를 쳐다봤어요. 갑자기 왜 그래? 정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본 걸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제가 얼버무렸습니다. 정우는 다시 텔레비전을 봤어요. 별일 없었을 거야. 아버지는 항상 일 잘하셨으니까. 정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관심이 없었고 저는 혼자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 이름이 적힌 그 종이가 보였어요. 사망보고서, 윤정희, 한빛의료원,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알아서는 안 될 걸 알아버린 건 아닐까요? 혹시 이 결혼 자체가 실수였던 건 아닐까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조용한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게 떨었어요. 무서웠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집 체면을 망치지 마라. 그날 밤 시아버님께서 소리치신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날은 병원 재단 후원 행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시아버님께서 일주일 전부터 당부하셨던 그 행사였습니다. 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했고 표정도 굳어 있었어요. 마치 제가 아닌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정우와 함께 행사장으로 향했어요. 큰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사람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제 손에는 작은 핸드백이 들려 있었고 발에는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발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연회장 입구에서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을 만났습니다. 시아버님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계셨고 시어머님은 우아한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시아버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 차려입었네. 오늘 조심해야 해.
시아버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함께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둥근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꽃장식이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우 옆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나와 병원 재단의 업적을 소개했고 시아버님께서 무대에 오르셨어요. 큰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시아버님은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단은 지역사회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저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시아버님은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무대 위에 그분은 자신감에 차 있었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행사가 중반쯤 진행되었을 때였어요. 식사 시간이 되어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정우 옆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그때 한 남자분이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목에는 기자 명찰이 걸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신문사 기자입니다. 그가 인사를 했습니다.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했어요.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기자분은 정우를 보며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병원 재단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정우가 차분하게 대답했고 저는 옆에서 미소만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자분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사모님, 최근 재단 비리 의혹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재단 비리 의혹이라니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당황한 얼굴로 정우를 쳐다봤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제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기자분은 수첩을 꺼내며 말을 이었어요. 후원금 횡령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가족분으로서 입장이 궁금합니다. 기자가 말했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이상한 질문 받으면 대답하지 말라고 하셨던 게 생각났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일에 대해 아는 게 없습니다. 제가 간신히 대답했어요. 기자분은 더 묻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지만 정우가 막아섰습니다. 오늘은 행사 자리입니다. 그런 질문은 나중에 공식 채널을 통해 해주시죠.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기자분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물러났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물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정우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시아버님께서 저를 보고 계셨어요. 그분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았어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댁이 아닌 저희 집으로요. 정우는 운전하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정우의 전화가 울렸어요. 시아버님이었습니다. 정우는 전화를 받더니 거실로 걸어갔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막았어야 했는데. 정우가 말했습니다. 시아버님의 큰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는 몰랐지만 화가 나신 게 분명했습니다. 정우는 계속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어요.
정우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아버지가 화나셨어. 내가 기자 앞에서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고 정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 뭐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모른다고 했을 뿐인데. 제가 항변했습니다. 정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는 내가 침착하지 못했다고 하셔. 우리 집 체면을 생각해야 한다고 정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가 뭘 어쨌다는 건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걸 어떻게 침착하게 대처하나요? 그럼 나한테 미리 말해줬어야지. 무슨 비리 의혹인지, 뭘 조심해야 하는 건지.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자세히는 몰라. 아버지 일이니까. 정우가 말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누가 온 건지 몰랐어요. 정우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서 계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아버님은 환한 얼굴로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정우는 당황하며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 시간에? 정우가 말했어요. 시아버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거실로 걸어 들어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앉아. 시아버님이 명령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시아버님은 제 앞에 서서 팔짱을 끼셨어요. 오늘 기자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시아버님이 물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황해서 그만. 제가 사과했어요. 당황했다고? 일주일 전에 뭐라고 했어?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조심하라고 했는데 왜 그 모양이야? 얼굴에 다 써 있더라고. 당황한 게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뭘 어쨌다는 건가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사과했어요. 다음이 어딨어? 이미 기자들이 사진 찍었어. 시아버님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움찔했어요. 옆에 있던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식탁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 있던 유리잔을 집어드셨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 집 체면을 망치지 마라. 시아버님이 소리치며 유리잔을 바닥에 내던지셨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잔이 산산조각 났어요.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입을 틀어막았어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정우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은 정우를 밀쳐냈어요. 넌 가만히 있어. 시아버님이 정우에게 소리쳤습니다. 정우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님이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님은 제 팔을 거칠게 잡으셨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뭐 하는 앤 줄 알아? 시아버님이 제 얼굴 가까이 대며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하다고? 말로만? 시아버님이 제 팔을 더 세게 잡으셨습니다. 아팠습니다. 정말 아팠어요. 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제발. 정우가 멀리서 말했어요. 하지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보기만 했어요. 시아버님은 저를 밀쳐냈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고 소파에 쓰러졌어요. 머리가 소파 팔걸이에 부딪혔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 알았어?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시아버님은 돌아서서 현관으로 가셨어요.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깨진 유리잔 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았어요. 괜찮아? 정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얼굴에는 눈물이 흥건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그냥 서 있었어? 제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더 화가 났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저는 맞았는데, 아팠는데, 그는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팔이 아팠고 머리도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우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야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팔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머리도 부어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면 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전화하셨어요. 5번째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힘없이 말했어요. 서연아, 왜 전화 안 받아?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은 거 맞아? 아버지가 다시 물으셨어요. 네, 괜찮아요. 아빠, 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뭔가 느끼신 것 같았어요. 서연아, 아빠가 지금 갈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오지 마세요. 저 진짜 괜찮아요. 제가 말했지만 이미 아버지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으려 했지만 아버지는 계속 벨을 눌렀어요. 정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어떻게 오셨어요? 정우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으셨어요. 저는 방에서 나가지 않으려 했지만 아버지가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서연아, 아빠야. 문 열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얼굴을 보시는 순간 그분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제 팔에 멍을 보며 물으셨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넘어져서 그래요. 제가 얼버무렸습니다. 아버지는 정우를 쳐다봤어요. 정우 씨, 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다만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서연아, 짐 싸. 아빠랑 집에 가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전 괜찮아요. 제가 말했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우의 전화가 울렸어요. 시아버님이었습니다. 정우는 전화를 받더니 밖으로 나갔어요. 저와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안으셨어요. 서연아, 이건 아니야.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였어요. 아버지와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우는 전화를 하고 있었고 밖에는 이웃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이웃분이 대답했어요. 아까 비명소리 들렸다고 신고 들어왔대요. 경찰이 올 거래요. 이웃이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누가 신고를 한 건가요? 그때 정우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오신대. 지금 당장 시댁으로 가래. 정우가 제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안 가.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정우는 제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끌고 가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우의 손을 떼어냈어요. 손 놔요.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시아버님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시아버님은 급하게 차에서 내리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시더니 소리쳤습니다. 당장 차에 타. 시아버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막아섰어요. 손대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앞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쓰러지는 순간 아버지가 저를 받으셨어요. 서연아,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소리들을 들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 정우의 목소리, 시아버님의 목소리, 모든 게 뒤섞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들것에 실렸어요. 아버지가 함께 타셨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고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눈을 뜨니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아빠, 제가 작게 불렀어요. 그래, 서연아. 괜찮아.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병원 간판이 보였습니다. 태준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밑을 자세히 보니 희미하게 지워진 글자가 보였습니다. 한빛의료원.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모든 게 연결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병원, 제가 지금 누워있는 병원, 시아버님의 병원, 모두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그 간판을 보고 계셨어요. 그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기, 저 간판.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어요. 그날 본 그 로고가 15년 전 기억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이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태수입니다. 67세, 평생 교사로 살아왔고 지금은 은퇴해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아니, 조용히 지낼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구급차를 따라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본 그 간판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딸 서연이가 실려온 병원 앞에서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서연이를 응급실로 옮기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저는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태준병원이라는 간판이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을 자세히 보니 희미하게 지워진 글자들이 보였어요. 한빛의료원.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15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아내 정희가 쓰러졌던 날 구급차를 타고 달려갔던 그 병원 앞에도 똑같은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15년 전 그 겨울, 아내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119에 전화했고 구급차가 왔습니다. 서연이는 그때 18살이었어요. 어머니를 부르며 울고 있었고 저는 딸의 손을 잡고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한빛의료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들이 아내를 데려갔고 저와 서연이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시계만 쳐다보며 기도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간호사 한 명이 나왔어요. 젊은 여자 간호사였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네, 환자 남편입니다. 제가 벌떡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더니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꽤 들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박태준이었어요. 수혈이 늦었어요.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박태준이 다가와 간호사의 어깨를 탁 쳤습니다. 입 다물어요. 이사장님이 오셨잖아요. 박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내 생각밖에 없었어요. 곧 의사가 나왔습니다. 이사장이라는 그분이었어요. 나이 든 남자였는데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보호자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의사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다음 말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부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밤은 악몽 같았습니다. 아내의 시신을 보고 서연이를 안아주고 눈물을 흘렸어요. 병원 직원들이 조문객처럼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장례식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렀습니다. 3일장이었어요. 조문객들이 다녀가고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서연이는 울다가 기절할 뻔했고 저는 정신없이 사람들을 맞았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박태준이었습니다. 유가족분, 잠깐 말씀 좀 나눌까요? 박태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조문실 구석으로 갔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병원에서 도와드리랍니다. 박태준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물었습니다. 박태준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따뜻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례 비용도 많이 들고 앞으로 따님 키우시는 것도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병원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박태준이 설명했어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돈이 꽤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당시에는 그게 위로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유가족에게 주는 성의 표시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왜 장례식장 구석에서 조용히 건넸을까요? 왜 사람들 눈을 피해서 줬을까요? 그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제게는 큰 돈이었어요. 장례 비용을 치르고 서연이 학비를 마련하는 데 썼습니다. 저는 병원에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아내를 그리워하며 살았고 서연이를 키웠습니다. 서연이는 교사가 되었고 저는 은퇴했어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신랑이 병원 재단 사람이라고 했을 때도 그렇고
그 병원 이름을 들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태준병원.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서연이 결혼하고 나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사돈 어른을 만났을 때 그분 얼굴이 낯익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서연이가 행복하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병원 앞에서 간판을 보는 순간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한빛의료원, 태준병원, 박태준, 그리고 15년 전 그날. 저는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연이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어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쓰러진 것 같습니다. 하루 입원하고 가시면 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이 침대 옆에 앉아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이는 잠들어 있었어요.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팔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내 딸을 이렇게 만들었나요? 사위인가요? 아니면 그 아버지인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병원 주차장이 보였고 그 너머로 간판이 보였습니다. 한빛의료원이라는 희미한 글자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그때 한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확인하러 온 것 같았어요. 혹시 15년 전에도 여기 계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저 오래 근무했어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한빛의료원 시절부터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부터 있었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혹시 윤정이라는 환자 기억하세요? 15년 전에 여기서 돌아가신 분인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간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반응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알고 있다는 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간호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 남편입니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간청했어요. 간호사는 뒤를 돌아봤어요. 복도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아는 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한미정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당시 담당 간호사였어요. 간호사가 속삭였습니다. 한미정?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어요. 한미정, 제 제자였습니다. 20년 전쯤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었어요.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는데 간호사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한미정이가 여기 있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셨어요. 전화번호는 제가 드릴 수 없지만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간호사가 말하고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한미정, 제 제자가 아내의 담당 간호사였다니. 왜 그 아이는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아내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는데 뭔가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서연이가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더니 저를 봤어요. 아빠. 서연이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래, 서연아.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제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연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를 병실에 남겨두고 저는 병원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을 꺼내 제자들한테 연락했습니다. 한미정을 찾아야 했어요. 다행히 어렵지 않게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미정이는 지금 근처 작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주소를 확인하고 내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텅 빈 집이 쓸쓸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가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정희야. 제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떠난 지 15년이 됐어. 그동안 나는 내가 그냥 아파서 간 줄 알았어. 그런데 뭔가 이상해.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아. 제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건강하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미정이를 만나러 갈 거야. 그 아이가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났어요.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 거예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미정이가 근무한다는 그 작은 병원이었어요. 30분쯤 걸려 도착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고 간판에는 사랑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간호사실을 찾았습니다. 한 젊은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한미정 선생님 계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간호사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미정이가 나왔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제자였어요. 많이 컸고 이제는 중년의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이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미정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오랜만이다. 제가 말했어요. 미정이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병원 뒤편 작은 정원이었어요. 벤치가 하나 있었고 우리는 거기 앉았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미정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미정아, 내가 그때 한빛의료원에 있었지? 제가 물었습니다. 미정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있었어요. 미정이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 윤정이. 내가 담당했었지? 제가 다시 물었어요. 미정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지만 제 온몸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미정이는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미정아, 처음부터 천천히 말해봐. 내가 알아야 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15년 전 그날 저는 신입 간호사였어요. 한빛의료원에 취직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죠. 미정이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기억난다. 내가 간호사 됐다고 연락 왔을 때 내가 축하한다고 했지. 제가 말했어요. 미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께 배운 덕분에 간호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죄송한 거예요. 미정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미정이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말해봐. 제가 다독였습니다. 미정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날 사모님께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빨리 처치하면 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미정이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담당 의사가 수혈을 지시했어요. 혈압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수혈 준비를 했는데 수혈 펌프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미정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기계가 고장 났다는 거지? 제가 물었습니다. 미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예전부터 그 기계는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 번 수리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미뤄졌거든요.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그럼 다른 방법은 없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있었어요. 수동으로 수혈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더 걸리고 인력이 필요했죠. 저는 바로 선배 간호사에게 보고했어요. 미정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촉했습니다. 미정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선배가 당직 의사에게 보고했고 의사는 사무국장실에 전화했어요.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거든요. 미정이가 설명했습니다. 허락? 사람 살리는데 무슨 허락이 필요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정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병원 규정이 그랬어요. 응급 상황에서도 위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했죠.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허락을 안 해준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미정이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태준 사무국장이었어요.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박태준, 지금 제 사위의 아버지, 서연이의 시아버지였습니다. 박태준이라고? 제가 되물었어요. 네, 그분은 당시 사무국장이었어요. 병원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였죠. 그분이 병원에 모든 걸 관여하셨어요. 미정이가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 제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미정이는 눈을 감았어요. 수동 수혈은 안 된다고 했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요. 그리고 환자 상태가 좋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두라고 했대요. 미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둔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진정하려 애썼지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를 그냥 죽게 내버려뒀다는 거잖아? 제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미정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해요, 선생님. 저는 신입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선배들도 다들 입을 다물었고요. 미정이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몇 걸음 걸었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15년 동안 몰랐던 진실이 이렇게 잔혹할 줄이야. 그 후에는 어떻게 됐어? 제가 뒤돌아서며 물었습니다. 미정이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어요. 사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박태준 국장이 병원 전체에 입단속을 시켰어요. 의료사고가 아니라 자연사로 처리하라고요.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미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했어요. 당시 이사장님이 박태준 국장을 전적으로 신뢰했거든요. 서류도 다 국장이 처리했고요. 미정이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증거는? 뭔가 남은 게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미정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을 열었어요.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미정이가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오래된 서류가 몇 장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사망보고서 사본이에요. 제가 몰래 복사해뒀어요.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환자명에는 윤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망 원인에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하지만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수혈 지연으로 인한 쇼크사.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내는 살 수 있었어요. 제때 치료만 받았다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서류 맨 밑에는 서명이 있었어요. 박태준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서명한 서류였어요.
이 사람이 내 아내를 죽였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파일에 넣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넣기도 힘들었습니다. 미정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제가 물었습니다. 미정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 아이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선생님. 박태준 국장이 무서웠어요. 그 사람은 병원에서 힘이 셌거든요. 저를 해고시킬 수도 있었고요. 미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입을 다문 거야? 제가 물었어요. 미정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겁쟁이에요.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이해도 되었습니다. 신입 간호사가 병원 고위직에 맞서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너는 왜 그 병원을 떠났어? 제가 물었습니다. 미정이는 눈물을 닦았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매일 그 복도를 지나다니는 게 고문 같았거든요. 그래서 1년 후에 사직했어요. 미정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벤치에 다시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미정아,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 미정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박태준이 우리한테 돈을 줬어. 장례식 날 봉투를 줬는데 그게 뭐였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미정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마 합의금이었을 거예요.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합의금?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유가족이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게 미리 돈을 주는 거예요.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요. 미정이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게 위로금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건 입을 막기 위한 돈이었어요. 제가 멍청하게도 그걸 감사히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서연이 학비를 댔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 서연이가 어떻게 지내요? 미정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정이를 쳐다봤어요. 너 우리 서연이 알아? 제가 물었습니다. 미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선생님 따님이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지금 박태준 아들과 결혼했다는 것도요. 미정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너 그것도 알았어? 제가 물었습니다. 미정이는 눈을 내리깔았어요. 네, 몇 달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결혼 소식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 제가 화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정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선생님 따님이 그 집 며느리가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요. 미정이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딸이 내 아내를 죽인 사람의 며느리가 된 거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미정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세상은 참 이상하게 돌아간다. 미정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미정이를 쳐다봤어요. 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미정이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세상은 돌고 돌아도 같은 곳에서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박태준이 15년 전에 사모님을 그렇게 보냈는데 이제 그 딸이 그 집에 들어갔으니요.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세상은 참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미정아, 서연이가 지금 어떤지 알아? 제가 물었습니다. 미정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박태준 성격을 생각하면 걱정되긴 해요.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제 일을 떠올렸어요. 서연이가 맞아서 쓰러진 일, 팔에 든 시퍼런 멍을 생각했습니다. 미정아, 우리 서연이가 맞고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미정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미정이가 되물었습니다. 시아버지한테 맞고 있어. 어제 내가 직접 봤어. 제가 설명했습니다. 미정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내가 멍청했어. 15년 동안 진실을 몰랐고 서연이를 그 집으로 보냈어. 제가 자책했습니다. 미정이는 제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미정아, 이 서류 내가 가져가도 되지? 제가 물었습니다. 미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선생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있었어요.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꼭 안았어요. 고맙다, 미정아. 내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 제가 말했습니다. 미정이는 눈물을 닦았어요.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정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멀리 하늘을 쳐다봤어요. 이번엔 입 다물지 않을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조심하세요. 박태준은 여전히 힘이 세요. 미정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상관없어. 내가 15년 전에 입을 다물어서 진실이 묻혔어. 그리고 그 때문에 내 딸이 지금 고통받고 있어. 이제는 끝내야 해. 제가 말했습니다. 미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미정이에게 인사하고 병원을 나왔어요. 손에는 파일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파일 안에 들어있는 서류가 제 무기였어요. 차에 타서 파일을 다시 열어봤어요. 박태준의 서명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 서명 하나가 제 아내의 목숨을 앗아간 거예요. 정희야. 저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15년 동안 몰랐어. 내가 왜 갔는지 몰랐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그리고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어요. 집으로 가는 길, 제 머릿속에는 복수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박태준, 그 사람을 무너뜨릴 거예요. 제 아내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예요. 그리고 제 딸을 그 집에서 구해낼 거예요. 집에 도착해 파일을 책상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박태준에 대해 더 알아봐야 했어요. 약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박태준, 태준병원 재단 이사장, 의료계 명망가, 여러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제가 아는 진실이 숨겨져 있었어요. 다음 주에 재단 20주년 기념식이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박태준이 공로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공로상이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은폐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니 세상이 참 아이러니했어요. 하지만 그 자리가 기회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자리, 기자들도 올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면 되는 거예요.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들어갈지, 무엇을 말할지, 어떤 증거를 보여줄지, 모든 걸 꼼꼼하게 준비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가슴속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15년 동안 꺼졌던 불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이제 곧이야. 제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줄게. 그리고 서연이를 구해낼게. 약속할게. 제가 다짐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를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입을 다물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 내 아내를 죽였고 내 딸을 때린 사람이요. 그 말을 하기 위해 저는 일주일을 준비했습니다. 재단 2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장소는 시내 유명 호텔 대연회장이었습니다.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정장을 입고 싸우러 간 적이 없었거든요.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한미정이 준 의료사고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유일한 무기였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는 초대장을 검사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었어요. 옛날 제자 중 한 명이 기자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 아이에게 부탁해서 기자 명찰을 하나 빌렸습니다. 기자입니다. 제가 명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큰 공간이었습니다. 둥근 테이블이 수십 개 놓여 있었고 무대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태준병원 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 그 글자를 보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분노와 긴장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저는 뒤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모두 화려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조용히 앉아 시간을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어요. 그리고 박태준 이사장을 소개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박태준이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그는 단상에 서서 연회장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왕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태준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재단이 20년 동안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박태준이 말했습니다.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어서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역보건복지부 장관이 무대에 올라왔어요. 손에는 상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태준 이사장님, 20년간 의료 발전과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하신 공로를 인정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박태준이 상패를 받았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박태준은 환하게 웃으며 상패를 들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기 누구세요? 한 직원이 저를 막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밀쳐냈어요. 그리고 계속 걸었습니다. 무대 앞까지 갔어요. 박태준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당신이 누군데 여기까지 와? 박태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의료사고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꼭 쥐었어요. 나는 이태수요. 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15년 전 당신이 일하던 한빛의료원에서 내 아내가 죽었소.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박태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대 아래서 정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보며 입을 벌렸어요. 장인어른?
정우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우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태준을 봤어요. 당신은 한빛의료원 사무국장이었소. 그리고 내 아내 윤정이가 수혈이 필요할 때 당신이 막았소. 제가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요? 박태준이 소리쳤습니다. 헛소리가 아니오. 저는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여기 증거가 있소. 당신 서명이 된 사망 보고서요. 수혈 지연으로 인한 쇼크사라고 적혀 있소. 제가 크게 말했습니다. 연 회장이 술렁였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원, 한빛의료원. 이름을 바꿔 죄를 숨겼소.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태준병원으로 바꾸고 깨끗한 척 했지만 당신이 한 일은 지워지지 않소. 제가 외쳤어요. 박태준은 무대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내 딸을 며느리로 삼았소. 제가 말했습니다. 정우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장인어른, 무슨 말씀이세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정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 아버지가 내 아내를 죽였어. 그리고 지금은 내 딸을 때리고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정우는 뒤로 비틀거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태준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소. 박태준이 협박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부르시오. 경찰이 와서 이 서류를 보면 조사할 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박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했어요. 이 사람, 내 아내를 죽였고 내 딸을 때린 사람이요. 제가 연회장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웅성거렸고 직원들이 뛰어왔어요. 정우는 무너진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이게 사실이에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세상에 체면도 없냐? 박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체면이라고요? 제가 비웃었어요. 당신이 체면을 말할 자격이 있소? 사람을 죽이고 은폐한 사람이. 제가 되받아쳤습니다. 박태준은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그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박태준은 비틀거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누가 119 불러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내려다봤어요. 박태준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우가 아버지를 부르며 흔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왔어요. 박태준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밖으로 나갔어요. 정우가 따라갔고 사람들도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여전히 서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리니 서연이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연회장 입구에 서 있었어요. 서연이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그저 고요히 제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연이에게 걸어갔어요. 딸 앞에 섰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끝났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연회장 밖에서는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들렸어요.
하지만 제 귓가에는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만에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아내의 억울함을 풀어줬고 딸을 구해냈습니다. 정희야, 이제 편히 쉬어.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서연이를 안고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밖은 시끄러웠어요. 기자들이 저를 둘러싸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딸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때리면 사랑도 죽기 때문이야.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날 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서연입니다. 이제 34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재단 기념식에서 진실을 폭로한 다음 날 모든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한빛의료원 의료사고 은폐, 태준병원 재단 이사장 비리 의혹, 큰 글씨로 쓰인 제목들이었습니다. 박태준 시아버님은 그날 밤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어요. 3일 동안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조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가 살던 아파트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어요. 서연아, 미안해. 정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병원 그만뒀어. 재단도 해체될 거야. 정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자라난 그 집, 어머니의 채취가 남아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말씀은 많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어요. 며칠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아팠거든요. 팔에 멍은 아물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아버지께서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서연아, 아침 먹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식탁에는 간단한 아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만드신 거였어요. 밥을 먹으며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상담 받아보는 게 어떨까?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견디기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날부터 일주일에 2번씩 상담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따뜻한 분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천천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악몽을 꾸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덜 무서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버지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계절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벤치에 앉자고 하셨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공원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운동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어머니 사진이었습니다. 정희야. 아버지가 사진을 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이제 내 목소리 들리지 않는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조금 마음이 편해진 것 같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여자아이가 우리 앞으로 왔어요.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공을 쫓아오다가 아버지 발 앞에 멈춘 거예요. 할아버지,
공 좀 주세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웃으시며 공을 주어 건네셨어요. 여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가지 않고 우리를 쳐다봤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람은 왜 때리면 안 돼요? 아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께서도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셨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리면 사랑도 죽기 때문이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죽어요? 아이가 다시 물었어요. 그래. 사람을 때리면 그 사람 마음에 상처가 나. 그 상처는 오래오래 남는단다. 아버지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는 안 때릴 거예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착하구나. 아버지께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아이는 공을 들고 뛰어갔어요. 저는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서연아, 너는 이제 행복해야 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많이 회복되었어요. 다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웃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작은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저는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첫 출근 날 긴장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병원은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직원들이 친절했고 환자분들도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 오전 시간에 봉사를 하기로 했어요. 첫날은 환자분들께 차를 대접하고 휠체어를 밀어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새로운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젊은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인상이 좋았어요. 점심시간에 그분이 봉사실로 오셨어요. 저는 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김민준 의사입니다. 그분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봉사자 이서연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그분은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물으셨어요. 이 병원 역사가 꽤 오래됐나 봐요. 김민준 의사가 말했습니다. 네, 20년 넘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복도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보고 계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참, 이 병원이랑 한빛주료원이랑 무슨 관계예요? 김민준 의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더 이상 그 이름이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분을 쳐다봤어요. 이젠 아무 관계도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셨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찾아온 거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께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빠, 제가 할게요. 제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웃으시며 자리를 비켜주셨어요. 저는 부엌에 서서 밥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요리를 하는 거였어요. 식탁에 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맛있다, 서연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아빠.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아버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창문을 열었어요.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저를 보고 계실까요? 이제는 편안히 쉬고 계실까요?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와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과거에 묶여 있지 않다는 걸요. 한빛의료원도, 태준병원도, 그 모든 아픔도 이제 저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유로웠습니다.